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어제도 그랬고 계속해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가리키고 있고 미증시가 가주니까 국장 역시나 되게 가는 데 있어서 좀 발걸음이 비교적 가벼운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어제 유의미한 소식 중에서 알파벳이 시총 3조 달러를 넘어섰고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MS, 애플 그렇게 해서 그다음 알파벳까지 이렇게 시총에 계속해서 역사적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테슬라도 상당히 좋잖아요. 머스크가 지난주에는 1조 달러 보상안이 이 금액이 말이 되느냐 했는데 이번에는 10억 달러죠. 10억 달러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주가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재료들에 대해서 김세윤 연구원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의 이슈픽 첫 번째 이슈픽입니다. 네,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시총 3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이어 네 번째로 3조 달러를 넘어선 기업이 되었는데요. 최근 알파벳 주가가 오른 데에는 9월 초 있었던 법원의 반독점 판결이 크게 작용을 했었죠.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상당히 팽배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강력한 제재를 피하면서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앞으로 구글은 제미나이를 중심으로 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파벳이 되게 조용하면서도 주가가 오르는데 이제 법원의 판결이 되게 트리거 역할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아주 이슈를 메인으로 잡는 건 아니었지만 계속 좋았거든요. 그래서 연 저점이 140달러였는데 지금 연고점 254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들 나왔고 4월 저점 기준으로는 80% 그리고 법원의 구글 크롬 매각 불필요하다 이후에 20% 급등을 했습니다. 시총 3조 달러 참 큰 숫자고 유의미한데요. 주가에 대한 레벨 상단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거는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어서 매수에 대한 추천의 흐름들이 조금 꺾일 수도 있을까요? 알파벳이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기에는 사실 최근 주가 흐름이 단기적으로 좀 좋았지만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흐름을 좀 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네. 반독점 관련된 소송 이슈로 꾸준하게 주가가 눌려왔던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제미나이에 대한 어떤 실질적 사용 후기들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서 에이식에 대한 얘기, 에이식이 이제 긍정적으로 잘 평가가 되다 보니 생각보다 에이식을 쓴 알파벳이 오히려 너무나 잘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그러면서 제미나이에 대한 어떤 시장의 평가가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오픈 AI를 중심으로 LLM 시장이 거의 평정이 되어가고 있었던 상황에 강력한 제동이 하나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한 구글 하면 저희 항상 얘기가 나왔던 것 중 하나가 검색 엔진에 대한 어떤 이탈 가능성을 항상 언급이 됐습니다. 압도적인 경쟁력이 훼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불안감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구글 들어가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오픈 AI 이제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냥 물어보면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굳이 구글 안으로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럼 구글 안으로 안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엔 검색 엔진의 힘은 광고에서도 나오는 건데 네. 이제 광고를 우리가 접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불안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시장이 오픈 AI를 통해서 그러니까 GPT를 통해서 우리가 검색하는 엔진은 사실 그렇게 비율이 안 크고 제미나이가 결국에는 이쪽 시장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된다라고 하면 네. 지금 구글을 우리가 안 좋게 볼 만한 이유가 있느냐. 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꾸준하게 잘하고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독점 소송이나 여러 가지 우려들로 인해서 눌려왔던 구글이기 때문에 네. 얘네 같은 경우에는 PER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 그럼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포워드 기준으로 보더라도 고평가 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근데 그 이후에 꾸준한 매출 성장세는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구글 굳이 우리가 팔아야 하느냐라는 네. 시장의 의문점이 좀 제기가 되는 거죠. 저는 일단
오픈AI 챗GPT보다 구글의 제미나이가 제가 원하는 답변을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 느낌을 받아서 제미나이를 좀 더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근데 저는 이제 좀 거기에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혹자들은 잃어버린 AI의 산업 초기였다, 구글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다른 분들은 구글처럼 아까 검색량을 압도적으로 가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경쟁력을 필두로 해서 이런 육각형 기업이 없다라는 분도 계신데, 그래도 지금 주가는 좋지만 반대 입장에서 잃어버린 AI의 그런 산업 초기에 대한 구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이제 구글 입장에서 잃어버렸다, AI 관련된 경쟁력을 초기에 좀 잃어버렸다라고 네. 한다면, 사실 그쪽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지금 AI 시장에서 가장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건 AI 인프라 쪽이고요. 그다음에 AI 인프라에 뒤이어서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네.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프라에서 소프트웨어. 그러면 구글이 어디를 놓쳤냐라고 본다면, 사실 네. 인프라 쪽은 여전히 얘네도 하이퍼스케일러로서 꾸준하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시장도 여전히 잘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딸에서의 얘네가 경쟁력을 좀 놓쳤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건데, 저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땐 현재 기준으로 제미나이에 대한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고 네. 있는 상황이죠. 추격을 하고 있는 입장은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쫓기는 입장이 좀 더 불안해요, 사실. 네, 맞아요. 네,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도 너무 많고요. 네. 캐펙스 투자도 충분하게 많이 그렇죠. 하고 있고, 현금 유동성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으로 업력이 길기 때문에 그 체력이 어마무시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경쟁력을 훼손했다라고 보기엔 저는 좀 어렵다라고. 그렇군요. 최근에 알파벳의 강점, 이제 제미나이 말씀을 주셨는데, iOS 앱스토어 무료 앱 1등도 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계속 뭔가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1등의 그 자기네들의 품격.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좀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등을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맞습니다. 그런 게 조금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제미나이가 아직은 후발주자 느낌은 있지만, 이 영향력이 확대되었을 때 구글 알파벳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온전히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기가 좀 이른 시점일까요? 아직은 좀 이른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구글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아요. 뭐 이제 표면적으로만 봤을 땐 제미나이가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조금 더 나아가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제미나이로 돈을 막 많이 벌어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게 사실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GPT 같은 경우에는 수익 모델을 그쪽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꾸준하게 최근 같은 경우 이제 GPT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씩은 떨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건 자금을 계속해서 이끌어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력에 대한 수급도 꾸준하게 이제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거에 있어서 돈을 많이 벌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다른 사업을 보존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이런 어떤 태가 나냐면, API를 저희가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 모든 이제 대부분의 LLM들은 자체 API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그 해당 검색 엔진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GPT에 들어가서 치지 않아도 그냥 저희가 코딩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코드에 연동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해놓으려면 자체 키라는 걸 발급받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제 제 나름대로의 프로젝트를 해본다고 이제 그 API들을 연동을 시켜놨어요. 네. 제가 코딩을 해놓은 부분에 그거를 써보면 GPT 같은 경우에는 그 API의 이용료가 꽤 과금이 많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비싸고 사실 그렇게 빠르지가 않고 한도가 있어요. 너무 제약이 많은데요? 제약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게 사용량에 따라서 과금이 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그 한도가 훨씬 넓고요. 훨씬 비용도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점차적으로 프로젝트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올 건데, 네. 이게 이제 저는 나름 초기에 이걸 혼자서 진입했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GPT, 제미나이, 이제 사실 결과물로 봐도 제미나이가 점점 앞섰는데, 네. 이런 비용단에 있어서도 제미나이가 더 저렴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사실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알고는 있지만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됐다고 보는 게 맞나요? 그렇죠. 아직까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거의 없잖아요. 네. 일단 API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대중적으로 확산됐다고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요? 저도 그렇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이런 어떤 편의성들이 점차적으로 아직까지 주가를 높이는 프리미엄
프리미엄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운데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여기에 과금을 많이 할 만한 구조를 굳이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 없다. 네, 충분하게 우리는 관련된 성과를 제공하겠지만 사실 이거 아니어도 우리는 쓸 데 많다. 예를 들어 메타도 자체 LLM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아마 이런 것들을 얘네는 광고 플랫폼에 이용을 하는 네네, 것처럼 메타는. 사실 이제 이런 어떤 하이퍼스케일러 거대 기업들은 이거의 자체 수익 모델이 아니고 이거를 이용한 다른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점에서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곳간에서 인심 나는 느낌이 물씬 풍기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굳이 매출 고객들 돈 안 받아도 돼. 맞습니다. 일단 활용하고 점점 이제 좀 너네가 쓰다 보면 우리 거 적응될 거야. 딱 요거 지금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저희 옥동이 분들 뭐 이런 구글 이제 알파벳 얘기하다 보니까 펄느끼님 구글 지금 땡기네요. 네 하시고 재호님 구글 안 산 과거 나 왜 그랬나 하시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면은 구글 팔방미인 같아요. 알파벳은. 어느 정도 이제 육각형 말씀이 네. 있었죠. 근데 이제 다만 반독점 소송은 사실 결과를 저희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내가 왜 못 샀을까는 그거는 사실 어쩔 수 없었다. 네. 저희가 소송에 대한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회계상으로 재무회계에도 법원에 관련된 이런 이슈가 있으면은 먼저 충당금을 쌓고 보수적으로 대응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이제 주가에 있어서는 약간 눌림목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게 해소가 되면서 최근에 주가의 상승 기울기가 좀 가팔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본연의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에는 더 아직 주가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직 저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조금 재무 지표적으로 본다라면은 알파벳 주가가 지금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서학개미 분들, 옥동이 분들 중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밸류에이션은 타 M7대에 낮다라는 평이 많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현금성 자산에 아주 풍부하고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온전히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지금 좀 반영이 덜 됐다? 아니면은 M7에 좀 고평가 논란이 있는 상대적인 비교할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사업 모델이 다 너무 달라서 네. 저희가 예를 들어 엔비디아랑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이렇게 비교하기 좀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그러면 지금 구글 같은 경우 메인 수익원이 클라우드다라고 본다면 클라우드 관련된 업체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고 네. 말씀을 드리면 최근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가장 뜨거웠던 오라클. 오라클이죠. OCI. 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포워드 PER 기준으로 이제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한 37배 정도 네.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AWS 같은 경우에는 한 30배 정도 되고요. 구글 같은 경우 이제 전부 다 이거는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네. 말씀을 드리는 건데 28배 정도가 됩니다.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황을 네.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저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구글,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나오면서 사실 그동안의 상승세가 계속 누적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누적이 되었었던 상황인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반독점 소송으로 인해서 네. 주가가 많이 못 갔단 말이에요. 네. 실적은 계속 개선이 됐어. EPS가 계속 올라갔는데 사실 그 상단의 프라이스가 그렇게 개선이 못 됐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입장으로 봤을 땐 아. 이렇게 비싸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상단이 조금 더 열려 있다. 소송 때문에 밸류에 대한 평가가 조금 뭔가 억눌려 있었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저는 크롬 많이 쓰거든요. 네. 크롬이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되게 큰 이슈긴 이슈였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크롬만큼 사실 일상에 이렇게 침투율이라고 할까요? 정말 그냥 당연히 뭐 하면 그냥 그거 열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김승현 연구원님은 아직 밸류 측면에서는 밸류를 조금 더 올릴 여력이 남아 있다. 알파벳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알파벳은 3조 달러 갖고 계속해서 이제 그 위를 향해서 달려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어느 정도는 근데 알파벳 같은 종목은 이제 사실 어떤 분이 좀 투자하시면 좋을 거냐면 네.
변동성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은 종목이잖아요. 네. 다행히도. 그래서 그러나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건 물론 이제 반독점 소송 나오고 막 9% 이렇게 이제 급등하기는 했지만 얘네 자체가 이제 뭐 최근 오라클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너무 급등했고 네. 아니면 뭐 오클로 뭐 네. SMR 아, 그런 거랑은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른 왜냐면 연 저점이 140불이고 연 고점이 250불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나는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네. 우량주를 가져가겠다. 네. 또는 내 포트폴리오에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은 어느 정도 찼으니까 좀 안전 자산에 대해서 안전 자산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우량주 중심의 주도주 비율을 가져가겠다고 네. 하면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52주 기준으로 지금 연 고점 정도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거에 저는 되게 와닿았던 거는 안전자산, 이게 주식인데 어떻게 안전자산이냐 하는데 사실 미 국채도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자산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주요 선진국들, 특히나 미국은 감세나 신용등급의 강등 등으로 해서 미 국채가 완전 안전자산이 아닐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미국 주식에 있어서는 AI 관련된 하이테크 산업이 성장 기술주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안전자산의 성격도 일부 이제 차용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조금씩 들어오는 네.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 중에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덜하니까 이런 측면에서 편입을 고려하실 수도 있다. 이 말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알파벳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픽, 장안의 화제였죠. 네, 테슬라였습니다. 머스크 얘기가 먼저 나올 뻔했는데요. 머스크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10억 달러 규모의 테슬라 주식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번 매입은 판매 부진 같은 이슈보다는 로보택시나 AI 같은 미래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행보로 해석할 수 있었는데요. 월가에서도 이번 매입을 두고 머스크가 AI에 더 강하게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자사주 매입은 미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김승현 연구원님 오늘 이제 테슬라 말씀해 주실 건데 어제 조중기 연구원, 우리가 영앤스마트 조중기 연구원이라고 부르는데 조중기 연구원이 이제 머스크 보고 이제 바깥 일을 좀 덜하고 집안 일을 좀 많이 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딱 하고 나서 이 10억 달러 테슬라 주식 매입 소식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럼 주가의 랠리 신호탄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주가 상방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시도를 한 거고 본인이 트윗에 올렸잖아요. 너희들 나에게 고마워하게 될 거야. 뭐 이런 글을 좀 올리면서 네. 이제 진행을 했던 상황인데 사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좀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많이 올랐지만 네. 그 전에는 이제 중국향 전기차 부진이라던가 네. 이제 판매 인도량 부진이라던가 유럽향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반발심이 유럽으로 좀 들어오면서 유럽에서의 이제 그 테슬라 판매 부진이라던가 네. 상대적으로 중국 안에서의 전기차에 대한 판매 우위라던가 네.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들려오면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세가 그렇게 좋지 못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가 최근에 잠깐 좀 오르고 있는 네, 모습이거든요. 맞아요. 최근에는 좋았는데 사실 아직 연고점을 회복하지는 못한 상황이잖아요. 다른 주식과 조금 다른 상황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당분간은 상승 모멘텀이 테슬라 내부나 외부에서 자체적으로 좀 동력이 발동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인 거죠. 근데 테슬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제 명과 암이 있는데 네. 암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아, 이제 테슬라의 이제 이전 실적 발표 저희가 다시 한번 돌이켰을 땐 그때 당시엔 테슬라가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실적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슬라의 악재 소식이 생각보다 그 다음 분기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 이제 가장 큰 건 전기차 부진이죠. 네. 이제 전기차가 이제 어찌 됐건 테슬라의 메인 동력인데 사실 그렇죠.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이제 얘는 ESS도 하고요, 휴머노이드도 하고요. 사실 다른 사업들도 너무 많이 이제 뻗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 동력은 여전히 높지만 근데 전기차 산업 얘네들의 본업 같은 경우가 그렇게 네. 이제
이제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FSD 같은 경우에 대한 채택률이 그렇게 높아지고 있지 않다. 네. 뭐 이런 부정적 이슈들이 많이 들어와서 얘네들은 암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쇼 앤 프루브가 이제 필요합니다. 아, 전기차 판매를 통해서 그 실적에 대한 안전적인 마진을 좀 확보해둬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다른 게 얹혀져서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전기차가 펀더멘탈이 조금 부진하면은 의구심이 자꾸 든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국 업체와의 비교 우위가 필요하다를 이제 실적을 통해서 보여줘야죠. 네. 우리가 훨씬 좋다. 우리의 FSD가 훨씬 좋다.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데이터도 훨씬 좋다. 지금 뭐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금 뒤로 밀렸다가 뭐 이제 예를 들어 웨이모라던가 죽스라던가 이런 쪽이 있어서 사실 테슬라가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지 못한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조금씩은 들려왔잖아요.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숫자로 증명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암적인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까지 눌려왔고 네. 최근 이제 조금씩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독일에서의 공장 확대라던가 점차적인 전기차 확대 소식이라던가 네. 그리고 이제 판매량, 인도량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어떤 언급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니까 확실히 이제 테슬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좀 들어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거는 이제 기업 차원에서가 아니라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이제 매크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이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 네. 9월 FOMC 이후로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과거 히스토리 이제 저희가 95년, 98년, 2019년, 2024년 이때 보험성 금리 인하 이렇게 이제 많이 단행을 네. 했습니다. 이 네 개의 공통적 사항이 뭐냐면 차량 판매가 올라갔어요. 차량 판매 대수가 올라갔습니다. 보험성 금리 인하를 통해서요. 그 기간 동안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떤 차량 판매가 좀 올라갔냐면 고급 차량이 좀 올라갔습니다. 이제 가장 직관적인 이유는 사실 금리 인하가 됐다 보니까 당연히 오토론이라든가 네. 이런 쪽에 있어서의 금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네.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건 결국엔 경기는 침체가 안 올 것 같고 이제 경기가 둔화해서 상승하는 사이클로 진입하는 그 어떤 문이잖아요. 네. 그런 어떤 문 앞에서 금리가 점차 이제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누적되어 왔었던 이제 소비 심리가 그때 다시 한번 좀 올라가면서 소비 심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가장 먼저 금리가 내려가네 할부를 하면서 할부 금리도 내려가네라고 하면서 오토론을 통해서 차량에 대한 그 매수를 하더라라는 게 과거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경기의 호황도 아니고 침체도 원하지 않았을 때 골디락스에 조금 최대한 가깝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아주 좋은 것도 아닌데 금리를 내려주면은 사람들이 지갑을 열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서 내구재와 같은 조금 잘 안 사는 것들에 대한 지출을 늘릴 수 있다. 맞습니다. 거기에 그럼 전기차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실 전기차가 대표적 이제 고급 저희가 이제 약간 저가 차량을 많이 산다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있는 차량을 할부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저희 뭐 95년과 2019년 이때 사례에 이제 뉴스플로우를 검색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BMW라든가 벤츠라든가 이런 쪽에 고급 차량에 대한 판매가 늘었다. 뭐 이런 호조다. 이런 얘기가 뉴스로 한 번씩 네. 검색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이제 그쪽 분야에서 조금 개선이 되는 거예요. 네. 특히 대출과 연동이 많은 그런 자산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연동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부동산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때 네. 자동차에 대한 판매 수가 올랐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테슬라는 호조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IR 보니까 올해 4분기에 저가형 전기차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미국이 아니라 그러면은 타 지역에서의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매출 확대를 노리는 건가요? 주로는 유럽이긴 합니다. 아, 유럽이에요? 사실 그게 되게 고무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오래된 그 건물들도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들이 많다는 건 도로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막 아스팔트가 아니라 막 돌 같은 데 막 다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애초에 도로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유럽 다녀오셔서 알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처럼 서울이 막 5차선, 10차선 이렇게 있잖아요. 네. 유럽은 그런 환경이 많이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차량이
크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모델 Y 그 저가형 차량은 차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요? 이제 그런 쪽에 있어서는 좀 아무래도 좋은- 저가형이니까 조금 소형에 가까울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가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바닥을 다진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있잖아요. 얘 하도 사업을 많이 해서 뭔가 다 그런데 로보택시 사업도 확대하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관련된 부분 성장세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요거는 테슬라가 얘기하는 것좀 좀 긍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보이고 있나요? ESS는 이제 테슬라의 넥스트 동력입니다. 아, 그런가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땐 테슬라가 좋아 보이고 아까 암이라고 불렀던 부분은 네. 이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그 다음 발표할 실적에 반영되지 않을 거다. 네. 얘네들이 사실 좋을 만한 호조가 이제 내년에 좀 많이 이벤트가 몰려 있거든요. 네. 휴머노이드도 연말에 출시한다고 하고요. 네. 로보택시에 대한 사업도 계속 조금씩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범 단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ESS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파워팩 같은 경우에 대한 활용도가 막 그렇게 높진 않았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ESS에 대한 그 어떤 사업에 대한 성장세는 사실 너무 가파른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정부의 기조랑 너무 잘 맞습니다. 아, 어찌 됐건 전력 니즈가 너무 부족해서 네. 쇼티지 장세잖아요, 지금. 아유, 머스크가 요즘에 트럼프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여기에서는 서로의 니즈가 딱 맞는 건가요? 여기선 입맛이 또 어떻게 딱 맞아 들어가가지고 네. 원래는 사실 둘이 사이가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죠. 뭐 작년 이맘때 방방 뛰어다니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형 동생 하면서 네. 사실 맨 처음에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랑 싸웠을 때 시장에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네. 쟤네 저거 짜고 치는 거다. 연기다. 연기다. 트럼프가 야 주가 너무 많이 올랐어. 지금 한번 내려야 내년 네. 중간 선거까지 스근하게 오르고 그래야 내가 중간 선거에 유리하게 가지고 갈 수 있어. 네. 야 칼춤 한번 추자. 그러면서 아, 우리 이제 옥동이 분들 중에서 땅비니님은 공개 매수 없었으면 400 못 갔죠. 400 갈 기업이 아닌데 이렇게 해주셨는데 다른 분은 이제 50억 만들기 박진선님은 천슬라 향해 출발 중입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좀 의견이 막 갈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런 이슈들이 너무 혼재해 있으니까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예, 발을 돼요. 맞추고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명과 암이 두 개가 있는 네.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이쪽만 보면 네. 지금 불안한데 네. 얘네 실적이 다음에 턴어라운드 할까?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수치로 얘네가 증명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불안하고 또 이쪽으로 반대로 보면 ESS 사업은 너무 좋은데 로보택시 사업도 나쁘지가 않은 것 같고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옵티머스도 어떻게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미래 성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이제 충돌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근데 사실 기업이 한 개만 잘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테슬라는 전기차의 선두주자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잖아요. 지금 말씀 주신 것들. 근데 여기에서 아예 뭐 좀 빠지고 이런 느낌은 잘 없어요. 근데 아직 막 돈으로 확 들어온다 이거는 아니고 좀 하는데 언제 돈이 들어올지 이게 좀 궁금한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런 모멘텀들이 막 서로 교체하는 그런 국면에 있는 것 같은데 테슬라 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우리 언급을 했는데 그 급등하기 직전에 좀 매도하신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러면 이제 또 껄무새가 되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전략이 있나요? 요즘에 보니까 뭐 티렉스 테슬라 데일리 타겟 2배 ETF 막 이런 거 막 관심 가지시고 맞습니다. 테슬라 관련된 ETF는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전략을 구사하면은 그 마음을 조금 가다듬을 수 있는지. 테슬라 같은 종목은 예를 들어 내가 테슬라에 대해서 좋게 봤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이야말로 네. 사고 계좌를 삭제하는 그게 그래요? 가장 마음 편한 워낙 이슈가 많잖아요. 네. 뭐 창당하겠다가 안 했다고 아메리카당. 네, 아메리카당 하겠다가 뉴스로 이제 아니래라고 했다가 다시 야 난 그런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네. 없는데라고 했다가 싸웠다가 뭐 어디로 또 날라갔다가 맞아요. 근데 이제 오너가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동시에 벌림과 동시에 네. 너무 여러 가지에 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많을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머스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이걸 좀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약간 이런 계좌를 그 어플을 삭제하라는 거는 보통 군대 입대하는 사람들한테 그 코인 사두고 지우고 가라 이런 얘기하는 건데 이거 맞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테슬라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막 두각을 보이지 못한다라는 게 사실 그렇게 메인스트림 사업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해서 사실 테슬라의 도전이 막 그렇게 유의미한 어떤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휴머노이드,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그나마 미국 안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이라던가 네. 아니면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최근에 유니트리라고 이제 막 춤추는 이제 로봇 나오고 있잖아요. 이 정도 대항마만 좀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로보택시, 이제 죽스라던가 웨이모 말고는 크게 또 플레이어가 없잖아요. 지금 테슬라가 도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사실 플레이어가 크게 확인되지 않았는데 네. 그 안에서 나름의 기술력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다. 그리고 성장 가치는 충분히 있는 기업이다. 다만 주가는 여기에 반응하기보다는 우선 실적 플레이, 너희들이 본업을 잘하니?를 먼저 확인할 건데 그 과정에선 분명하게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를 장기적 어떤 성장성을 보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매수해놓고 지우시고 나는 너무 불안하다. 너무 노이즈가 많이 껴있는 기업인 것 같다. 장기 성장성 물론 인정하지만 또 장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다른 기업들도 많잖아요. 나는 차라리 다른 거에 투자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애초에 그냥 진입을 안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미국 주식 마스터 김승현 연구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까 쇼앤프루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필요하니까 사고 지어라. 그럼 실적이 나온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테슬라까지 두 번째 이슈픽 살펴봤고요. 오늘은 옥반장 타임을 제가 신팀이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서학개미 매수상위 탑 20 종목 살펴보는데요. 네, 큰 변화가 있었네요. 1위부터 3위 엔비디아, 테슬라, 팔런티어는 그대로인데 4위 자리를 탈환을 했습니다. 시노십스, 어제 언급을 드렸는데 7위도 바로 등장을 했는데 3계단 바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라클 11위에서 5계단 올라간 6위에 랭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공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비트마인은 4위에서 7위로 3계단 내려오면서 시놉시스와 자리를 바꿨고요. 브로드컴, 로빈훗, 아마존이 10위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11위부터 20위인데요. 일단 뉴가 떠 있는 게 제일 아래 보이시죠? 22에 애플이 오랜만에 이제 저 자리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1위에서 19위까지 살펴보게 되면은 11위와 19위에 뉴스케일 파워와 서클이 큰 폭의 하락을 좀 기록을 했고 넷플릭스, 아이렌 그리고 코어 이브는 소폭의 순위 상승을 나타냈고요. 오늘 첫 번째 이슈픽이었던 알파벳은 지금 10위권 중반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옥둥이 분들과 서학개미 분들이 어느에 관심을 가지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유나이티드 헬스 계속해서 위에는 있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되게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종가가 349달러에 근접을 했어요. 근데 연저점이 8월 1일이었어요. 234달러. 8월 1일 저점 대비 47% 상승을 했고 실적 전망에 대한 재확인이 좀 되면서 투자자들이 좀 안도한 모습들인데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 이제 PBM 모델인 거죠. 결국에는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어찌됐건 간단하게 보면 당연히 보험료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는 정책적인 해소가 좀 돼야 되긴 합니다. 사실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 헬스케어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그렇기는 한데 얘네 같은 경우가 뭐 CEO가 피살당하면서 많이 이제 내려온 거기도 하지만 얘네 같은 경우는 트럼프와 PBM의 전쟁이 지금 가장 헬스케어 섹터 안에선 불안한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가 인하에 대한 얘기를 꾸준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약가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약가를 인하하게 된다는 결국에는 PBM들이 받을 수 있는 리베이트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PBM이라는 용어가 좀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PBM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약을 제약사들에게 쭉 받아서
보험 리스트를 작성해주는 애들입니다. 아. 우리나라에는 사실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특이하긴 한데 이제 얘네 같은 경우가 이 모든 이제 미국은 대부분 보험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네. 내가 A라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이 보험이 커버해주는 약이 정해져 있어요. 너는 무슨 약, 뭐에 걸리면 무슨 약 먹어, 뭐 감기 걸리면 무슨 약 먹어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 리스트를 정해주는 애들이 PBM입니다. 그 리스트 안에서만 그러면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 보험으로? 맞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난 이 약을 먹고 싶은데 라면 보험을 바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네. 그래서 애초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약값이 비싸니까 당연히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 보험에 무슨 약이 들어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어느 정도 파급 효과냐면 얼마 전 이제 일라이릴리 대형 이제 네네. 전 세계 1등 제약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관련 PBM 업체 중에 하나가 CVS 헬스라는 업체가 네. 그 리스트 하나 빼가지고 주가가 급락했어요. 아, 그랬나요? 제가 급락했습니다. 아. 이제 그 정도로 영향력이 센데 그럼 미국 이제 약 만드는 제약사 입장에선 내 약이 제발 저 보험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팔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가 갑이에요. 아, 그렇군요. 얘네가 갑이라서 일라일리, 노브노디스크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제약사들 있잖아요. 걔네한테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아. 너희들이 만든 약의 일정 부분은 내 거. 그리고 이제 PBM이 그 리베이트를 받으면 이거를 보험사랑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자기네들이 나눠 가져요. 아, 이 미국은 제약 산업이 우리 바이오나 헬스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시장 경제에서 운영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번 다음에 연구원님 나오실 때 이쪽 한번 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또 뎁스하게 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연고점이 $630거든요. 지금 최근에 다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사도 훈풍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제가 좀 리서치 해보니까 이 관련돼서 규제가 조금 개선될 수 있다,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신호들이 좀 포착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업계 전반으로 상승세가 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PBM과 트럼프의 싸움이 결국 규제로 이어졌던 네.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다양한 규제들이 들어올 거다. 그러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얘네 관련된 업계들의 상승폭이 제한되었었던 모습인데 생각보다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은 아니래. 네. 라는 어떤 얘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 그러면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밸류에이션도 너무나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네. 야 여기 그럼 저가에서 하기 나쁘지 않겠다. 아. 이미 나올 약재는 다 나왔어. 네. 이제 나올 건 호재밖에 없어. 아,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이제 매수세가 좀 더 붙어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스테어웨어 2 조커님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되게 이슈가 됐거든요. 버핏이 샀다니까 파급력이 컸다. 그것도 맞습니다. 저도 이 뉴스가 너무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업계 전반으로 윤하혜랑과 함께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빠르게 좀 넘어가서 이제 서클하고 테더 얘기인데요. 테더가 미국 시장 공식화했고 뭐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서클은 금융 시장에 친화적으로 다가가서 당국이 좋아한다. 테더는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테더가 이제 좀 스탠스를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말인즉슨 서클이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도 우리 서학개미 매수 봤지만 서클이 치고 올라갔다가 좀 요즘 후퇴하는 모습들이고 그때 IPO 할 때만큼의 그런 이슈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테더의 이런 스탠스로 인해서 서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이제 테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유 자산의 9% 정도를 원래는 미국이 알 수 없는 자산에 투자해 놓은 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었거든요. 서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투명하게 이제 대부분은 다 미국 국채에 사고 네. 나머지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테더한테 이제 미국이 한 소리 한 거죠. 너희 여기서 사업하고 싶으면 그 부분 없애. 라고 했는데 이제 사실 이거를 테더가 말을 안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테더가 네 형님 하고 저희 미국 시장에 장사하고 싶어요 하면서 그걸 바꾼 거죠. 그리고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도 테더는 맞아요. 뭐 이상한 데서 받았어요. 그리고 이 회계 용어, 감사 용어가 있는데 서클은 어디팅, 감사를 제대로 받는데 어테스테이션이라고 인증이라는 단어인데 약간 의미는 좀 다르지만 그거보다 좀 낮아요. 서클은.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조금 의심스럽게 보는 거고 아까 그게 다 연결고리가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마저도 테더가 미국 친화적으로 바꾼 상황인 이제 거잖아요. 바꾸겠다. 네, 바꾸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서클이 미국 시장을 다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아닐 수가 있겠네. 이런 첫 번째 생각이 들면서 급등했던 부분이 좀 내려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찌됐건 아까 보유자산의 대부분을 채권 투자한다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는데 채권 금리가 이제 내려간다면서요. 네. 보험성 금리 인하로 인해서 금리가 내려가면 결국에는 얘네 수익성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보통 7일에서 14일 초단기채를 가지고 있는데 리저브를 금리 캐리 매력이 이제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이제 내려가면 사실 스티프닝 오면 단기채가 더 빠질 텐데 라고 하면서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네. 얘네 입장에선. 그러다 보니 서클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이제 안 좋은 부분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서클의 어떤 사업 구조를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데 네. 이거를 굳이 서클이 해야 하나? 그럼 다른 애가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 골드만이나 JP 모건이라던가 미국의 빅 은행들 있잖아요. 네. 걔네가 굳이 왜? 걔네들은 사실 자기네들의 어떤 협의체도 있어요. 네. 그 협의체가 굳이 왜 안 하지 이거를? 어. 라는 불안감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죠. USDC가 얼만큼의 매력이 있어? 선진입한 거 말고의 매력도가 뭐지? JP 모건이라든가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애들은 사실 신뢰도라는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서클 가지고 있니? 라는 반문을 했을 때 답이 없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많이 내려왔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서클의 실적 발표나 걔네들의 사업 모델을 한번 봐보면 나름 열심히 꾸준하게 이제 발전해 나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얘네들의 사업 모델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네. 저는 가장 좀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단기채 같은 경우를 토큰화 시켜서 네. 거래해 줄 수 있게 하겠다. 그래요? 네. 그럼 전통 자산을 결국에는 잇겠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미국 어쨌든 이제 재정부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단기채를 팔으려고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뭐 유동성을 결국에는 단기채에 대한 수요를 연결짓겠다. 이게 거의 메인 컨셉이었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QRA를 보면은 옐런 재무부 장관 때랑 지금 베센트랑 똑같아요. 단기채는. 근데 베센트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옐런 너 주가 부양하려고 단기채 많이 찍는다 이랬는데 본인이 되고 나니까 단기채를 그냥 계속 부양. 아무 말 없이. 스테이블 코인 테더랑 서클이 다 사주거든요. 맞습니다. 네. 엄청나게 사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도 어찌 보면은 얘네 같은 경우가 저는 전통 자산을 결국에는 토큰화 시킨 게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봤어요.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 때 나온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단기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아질 수 있는 거고 최근 가끔 국채 입찰 수요 한번 봐보면 그 안에 이제 간접 입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걸 보면은 결국에는 꾸준하게 얘네들이 사주고 있구나. 라고 네. 하면 서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사업 모델 같은 경우에 나름 얘네들이 어디를 파짓고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살 길이구나. 주가의 흐름은 최근에 조금 그랬지만 스테이블 코인 산업 그리고 관련된 유관 산업은 확장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네. 서클만 지금 저런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조금 관심이 좀 그럴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유나헬하고 서클까지 살펴봤는데요. 네. 남은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픽은 투자자들 관심이 아주 높은 종목이죠. 팔란티어입니다. 미주호 증권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지금은 주식을 살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올해 주가 120% 이상 급등을 했고 실적 좋았지만 밸류에이션 너무 높다 지적을 했고요. 현재 주가가 내년 예상 매출의 84배 수준에 달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즉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에 비해서 극단적으로 밸류가 높다라고 했는데 기술력과 성장성은 인정하지만 과도하게 오른 주가는 언제든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면서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앞으로 주가 향방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워낙 관심도가 높은 기업이잖아요. 근데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예상 매출의 84배 그리고 미주에서 얘기한 게 올해 매출 기준으로는 105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내년 좀 늘긴 늘지만 여전히 너무 높다라고 보는 거고 1월 달에 63달러였는데 8월 10일 연고점 190달러, 지금 170달러. 근데 이번에 미주오는 165달러. 현재 주가가 TP보다 높은 거예요. 맞습니다. 내리는
이 상황인 거고, 우리 서학개미 분들과 옥동이 분들도 아마 많이들 보유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현재 기준으로 8조 원, 9월 10일 기준으로 8조 1천억 원 정도 가지고 있어서 테슬라, 엔비디아 다음으로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연초에는 3조 2천억 정도밖에 없었어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팔랑티오는 이제 뭐 유행인 거죠. 이제 시대 정신이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까 말씀 주신 부분이랑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요. 제가 이거를 한 달 전 정도에 PSR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PSR은 매출 대비 밸류에이션을 매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어요. 러프하게 한번 보자. 얘네들이 몇 년 이제 기대치를 얘네를 매출로 땡겨왔을까. 그래서 한 3개년치로 한번 돌려봤거든요. 네. 한 2.5년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2.5년 정도 매출을 현재 주가로 땡겨온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키려면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2.5배는 빨라져야 된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팔란티어는 너무 이제 매력적인 기업이긴 한 건 온톨로지를 얘네가 너무 잘하기는 해요. 근데 그게 저는 맹점이 있다고 보는 게 너무 잘하는 건 왜 잘할 수 있냐면 온톨로지라는 건 결국에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전문가를 파견해서 정말 맞춤형 데이터를 그러니까요.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6개월에서 12개월, 1년 걸려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 매출이 2.5배는 빨리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점에서 물건을 팔듯이 빨리 팔아야 되는데 얘네들의 사업 모델은 근본적으로 그럴 수 있는 사업 모델이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우리 진주집 자주 가시죠, 여의도. 아, 거의 막 팔잖아요. 카드키 3개로 막 막 돌아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오마카세 같은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맞춰줘야 되고 고객은 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관 고객이 많으니까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관련된 기술력 뛰어나고 사실 이제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도 좋지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그리고 그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한 그 매출 성장 그 사업 모델이냐? 아니다라는 아니다. 게 왜냐하면 맞춤형인데 그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제 파견 보내서 계속 맞춰줘야 되는데 이거 인력을 막 대폭 늘리거나 이럴 수가 없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자. 그래도 좋아하는 이유는? 좋아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니 고담에서 이제 딱 위치를 찍어주잖아요. 어디 타격해 딱 알려주잖아요. 뭔가 미래에 대한 기업의 이미지를 아이콘화한다면 팔란티어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느 정도는 좀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뭐 이런 B2B AI 서비스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은데 세일즈포스 CEO 마크가 고밸류다. 이 경쟁사를 고밸류라고 딱 지적을 해버렸고 우리는 팔란티어랑 경쟁사 맞는데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그리고 이번에 육군 계약이 팔란티어를 제쳤어요. 세일즈포스가. 그러면 이게 팔란티어가 압도적인 건 아는데 주도권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그 주도권의 싸움은 물론 세일즈포스가 잘 치고 들어온 거 있지만 팔란티어에 숨쉴 구멍이 하나가 있긴 합니다. 팔란티어가 본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 대한 매출 성장세를 늘리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얘네는 원래 홍보를 이런 걸 안 합니다. 거기에 이제 인력을 쓸 그것도 없어요. 네. 근데 이거 조금씩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민간 기업에 대한 매출 성장폭이 성장률로만 보면 그게 제일 높아요. YY 기준으로. 관보다 민간이요? 맞습니다. 사실 관은 늘어날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민간에 대한 침투율이 되게 높아서 아까 말씀드렸듯 매출의 성장 속도가 이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Q가 그만큼 빨리 늘어야 되는데 이 Q의 포커스를 민간 기업에게 맞춰 놓는다는 거죠. 그럼 이제 세일즈포스도 당연히 나쁘지 않지만 민간 기업 입장에선 팔란티어도 선택지가 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주문을 발주로 넣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 라고 한다면 팔란티어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얘네 입장에서는 이제 활로예요.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성장성은 되게 밝은 면이 확보가 되었는데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좀 부담스럽고 주가는 아직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보유하신 분은
주가가 지금이 좋은데 부담스럽다고 하면 되게 더 마음이 부담스럽잖아요. 맞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전략 짧게 어떻게 뭐 짧게 말씀드리면 최근 이제 뭐 포모가 무서워서 팔기는 네. 좀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급락할 가능성이 무서워서 팔긴 좀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이제 바로 이제 그 더 사기도 애매하니까 이제 계속 그냥 들고 있다가 빠지기 시작한다 하면 그냥 던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갑자기 급락하면 우리가 던지자 미련 없이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마음을 가볍게 맞습니다. 발란티어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마음을 가볍게 해서 받아들이고 또 내놓을 땐 내놓고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주픽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승현 연구원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옥동이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